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파트 4에 있는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수익금액 등 관련 명세서 중에서 내용 살펴봅니다. 자, 수익금액 명세서는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상에 반영되어 있는 수익금액과 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 검토한 후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상의 수익금액으로 일치시키는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수익금액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소득 수익금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품, 제품 등의 판매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인도하는 날,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매매한 날이 되겠고요. 장기할부 조건 판매는 인도한 날이 되겠습니다. 장기할부도 인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조,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완료일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등의 계약 금액 곱하기 작업 진행률 적용한 금액에서 직전 연도까지 수입을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 원가분의 단기까지 발생된 누적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면, 자, 건설은 직접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에 건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건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업종 분류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입 시기를 보면 건설업인 경우에 공사 기간이 장기일 때는 진행률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장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을 말하는 거죠. 기간이. 단기는 완성 기준, 진행률 중에 선택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이 되면 대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잔금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금을 지급했을 때 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수익일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빠르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 및 주택 신축 판매업의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 언제냐라는 부분인데 대금 청산한 날이 되겠습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요.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록을 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의 수입 시기에 대한 행정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자와 상가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 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대금 청산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대금 청산일로 보겠다. 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우리 분양을 하는 경우 있죠. 분양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양을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은 예약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약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와 관련되는 예약 매출을 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예약 매출도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포함돼서 처리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축 분양에서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잔금 받는 예약 매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달라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우리 총수익금액이라고 하면 당연히 매출액은 당연히 총수익금액에 포함이 되겠죠. 매출액 이외에 특히 자비익 쪽에 포함되어 있는 판매 장려금이나 관세 환급금, 영업손실보상금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총수익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요즘 많이 받는 고용촉진 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지원금,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지원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총수익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세 환급금 같은 경우에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관세 환급금은 보통 사업용 계좌나 아니면 일반 계좌로 계좌이체로 그러니까 환급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환급금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결산할 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과 관련되는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총수익금액에 포함이 돼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가액이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업 포괄 양도 양수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홍길동이한테 전부 다 양도를 했다. 그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포괄 양수도일 때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을 홍길동이한테 전부 다 매각한 거죠. 그죠? 매각한 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일 때 재고자산 가액은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직 안 팔았죠.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가액이 포괄 양수도로 인한 폐업이냐 아니면 단순 폐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등에 대한 세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애누리는 부가가치세법은 애누리 할인 장려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요.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정액에 해당에 대해서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되고 세금 계산서 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장려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절대 발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처리나 세법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소득세법 쪽에서는 애누리, 할인, 장려금은 내용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에서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둘 다가 전부 다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장려금을 받았을 때에는 사실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게 맞겠지만 매출액은 우리 부가세 신고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실무적으로는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면 그 매출 차감과 관련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비익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매출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론은 뭐죠? 우리 영업외 비용이나 이런 쪽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급을 받는 쪽이다라고 하면 장려금에 대한 부분도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영업외 수익으로 또는 기타 수익으로 반드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받는다라고 하면 수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급할 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등 수용 시에 보상금의 송금 산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수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수용이 될 때 우리가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전 가능한 고정자산 이전 보상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도 있고 이전이 불가능한 보상금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총수익금액의 산입 대상입니다. 특히 이전이 불가능한 것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의 고정자산의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근데 이전이 가능한 고정자산 이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나 복식부기나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복식 모두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전이 불가능한 케이스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됩니다. 간편장부는 안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총수익금액 불산입과 관련되는 부분 이미 메모가 되어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의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요거는 총수익금액에서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보상금이라든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가사용 자산에 대한 지작물 보상금 관련되는 부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고정자산의 매각 가액 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이냐 간편장부 대상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기타 매각 자산 관련되는 부분이 전부 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산입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수익금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해당 업무 승용차 매각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총수익금액에는 이제 그 양도가액이 총수익금액이고요. 매각액이 총수익금액이고 나머지 필요경비에는 장부가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매각 자산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매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액의 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장을 하든 추계로 신고하든 이 부분은 전부 다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매입세액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고요.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장 신고할 때는 원재료에 있어 관련되는 자산에서 바로 차감이 되는 부분이죠. 추계 신고할 때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모두가 전부 다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기장에 의해서 신고하느냐 추계에 의해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업종별 수익금액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왜 차이가 나는지를 원인을 세무서에다가 설명을 해달라는 서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차이 원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산 매각이나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도급공사의 작업 진행률, 거래 시기, 주세, 개별 소비세, 매출 누락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 누락은 원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출 누락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수정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하는 시점에서 매출 누락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를 아직 수정 신고 안 했고 앞으로 수정 신고하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97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셔서 결산서에 있는 매출액을 먼저 일단 등록하게 됩니다. 우리 자료에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당해연도 매출액 7억과 15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계정 과목과 결산상 수익금액을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반영하는 방법은 F4번 매출 조회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우리 회계 관리에 있는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 확인 버튼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제품 매출도 마찬가지로 F4번 등록을 통해서 제품 매출 확인 버튼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결산서상 수익 금액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자료에서 제조업에서 발생된 판매 장려금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판매 장려금이 누락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장려금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려금에 대해서 기타 수익 금액 쪽에서 보면 29번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 1,000만 원에서 수익 금액에다가 반영하는 세무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 250만 원 반영돼 있고 정기 적금 만기로 이자가 해지된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재무제표만 보고 세무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자 수익이 있으면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조정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 불산이 이자 소득 과세 대상인 이자 수익을 총수익 금액 불산입하고 인출로 소득 처분하는 세무조정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차량 운반구 처분한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와 관련해서 2020년 12월 26일 날 매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관리 쪽에서 손익계산서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하단 부분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량 운반구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7천만 원짜리였고요. 7천만 원짜리였고 감가상각 누계액 5,611만 원이 11만 300원이 있었고 보통예금으로 1,1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처분 손실이 388만 9,7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재무제표를 보고 바로 세무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필요경비 불산이 뭡니까? 인출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총수익금액 명세서에서는 어떻게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냐 하면 자,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을 기타 수익금액 안에서 자, 양도 금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부가세 별도로 1,0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고요. 대응 원가는 장부가액이 되죠. 자, 7천만 원에서 5,611만 300원을 차감하게 되면 1,388만 9,7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다가 차량 매각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탭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총괄표로 넘어오게 되면 하단 부분에 2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하단에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자, 요것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리 자, 판매 장려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조업과 관련된다라고 해서 제조업 매출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품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상품 매출과 관련되는 자산으로 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 쪽에다가 매출 누락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산과 관련되는 정보가 확인이 되면 F3번 조정 등록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 장려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죠.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 총수익금이 산입하고 인출로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 양도가액 1,000만 원에 대해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총수익금액 산입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장부가액 1,388만 9,700원 처리를 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세무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실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관련 세무조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조정을 하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세무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바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조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달리 세무조정을 할 때는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정을 하신 다음에 관련 세무조정을 하신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만 자산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199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이 동그라미 4번과 5번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이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에 보면 서식의 작성 방법에 보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200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죠. 총수익금액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2번에 답은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로 가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총 수익금액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이 불려져 와서 반영이 될 거고요. 관련 업종별로 업종 코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등과 총수익금액 차액 검토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반영시키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동으로 반영이 되더라도 관련 정보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2020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정보가 나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정보 관련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되는 정보 중에 보시면 이기 확정 같은 경우에는 확정 부가세도 신고했고 수정 신고도 했죠. 그런 경우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종 신고서, 우리가 최종 신고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반영을 하시게 되면 관련 정보가 구분돼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총수익금액 조정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판매 장려금은 부가세 신고 안 된 매출이죠.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증가 쪽에다가 제가 반영을 했고요. 자, 선수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시면 교재 예제 부분에서 자료에 보면 선수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8페이지에 보시면 부가세 과세 표준에서 업무용 승용차 매각액 1,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2020년 10월 25일 날 재화 공급 시기 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00만 원 선수금 계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총수익금액이 아닌 거죠. 그래서 총수익금액에서 감소시키는 부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감소시키는 부분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총수익금액상의 수익금액 금액과 차액 부분이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금액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만약에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차액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차액 부분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 제대로 이 서식이 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제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차액 부분이 숫자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태로 작성이 돼야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와 총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